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베란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참 좋았어요. 며칠 전 새로 들인 군자란 잎사귀를 젖은 헝겊으로 정성껏 닦아주고 있었죠. 반질반질 윤이 나는 잎을 보니 제 마음까지 덩달아 깨끗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매일 챙겨보는 일일 드라마가 한창이었고요. 막장이다 욕하면서도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끊을 수가 없는 그런 드라마 말이에요. 주인공 엄마가 못된 며느리에게 소리치는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아이고 잘한다 하고 추임새를 넣으며 웃고 있었어요. 제 나이쯤 되면 이런 소소한 낙이라도 있어야 하루가 즐거운 법이랍니다. 그때였어요. 정적을 깨고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마치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다급하고 신경질적인 소리였죠. 이 시간에 저를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일까 싶었어요. 택배 기사님인가 하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동네 친구들은 보통 오기 전에 전화부터 하거든요. 저는 군자란 잎을 닦던 헝겊을 내려놓고 느릿느릿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땀에 젖어번들거리는 아들 정은배와 낯빛이 하얗게 질린 며느리 이상지의 얼굴이 화면 가득 들어와 있었거든요. 아니, 너희들이 이 시간에 어쩐 일이냐? 놀란 마음에 서둘러 문을 열자 두 사람은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집 안으로 훅 들어왔습니다. 아니, 거의 굴러 들어왔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아들 녀석은 어깨에 맨가방을 고쳐 매며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며느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입술을 파르르 떨고 있었죠. 행색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비싼 양복이 온통 구겨져 있었고 며느리는 급하게 나왔는지 화장도 제대로 하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평소 명절에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한번 비추기 힘들었던 녀석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 내외가 예고도 없이 그것도 저런 꼴로 저를 찾아온 겁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은배야, 상지야. 너희들 무슨 일 있니? 어디서 쫓아오는 사람이라도 있어?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묻자 아들은 제 질문은 들은 척도 않고 숨을 헐떡이며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끌고 온 것인지 들고 온 것인지 모를 아주 커다란 검은색 캐리어 가방을 거실 한가운데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더군요. 가방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제 심장도 같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아들은 그제야 저를 돌아보며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저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제 뒤에서 고개만 푹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고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일단 앉아서 물이라도 한 잔 마셔라. 얼굴들이 말이 아니구나. 대체 무슨 일이냐고. 제가 냉장고 쪽으로 몸을 돌리려 하자 아들이 다급하게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지금 시간이 없어요. 바로 가봐야 해요. 뭐, 오자마자 간다고? 너희들 지금 장난하는 거니?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녀석은 거실 바닥에 놓인 검은 캐리어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다른 게 아니라 이것 좀 며칠만 맡아주세요. 이게 뭔데? 아, 그게 아주 중요한 사업 서류예요. 회사 기밀이라 은행 금고에 넣기도 좀 그렇고 며칠만 안전하게 보관할 곳이 필요해서요. 어머니 집이 제일 안전하잖아요. 아들의 변명은 너무나도 어설펐습니다.
사업 서류라기엔 캐리어는 터무니없이 컸고 바닥에 내려놓을 때 들렸던 묵직한 소리도 마음에 걸렸어요. 무엇보다 회사 기밀 서류를 왜 제 집에 맡긴단 말입니까? 제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는지 아들은 다급하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정말 며칠이면 돼요. 저희가 주말 지나고 바로 와서 찾아갈게요. 네, 제발요, 어머니. 녀석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공포와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미된 마음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얘가 어디서 큰 사고라도 친 건 아닐까? 무슨 사업 서류가 이렇게 무겁니까? 그리고 너희들 꼴은 또 왜 이래? 솔직하게 말해. 무슨 일이야? 제가 캐리어를 발끝으로 툭 치며 묻자 아들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냥 좀 맡아달라는데 왜 이렇게 물으시는 게 많아요? 그냥 조용히 맡아주시면 안 돼요? 평생 저에게 큰 소리 한 번 안 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저에게 악을 쓰듯 소리치는 순간 제 머릿속도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반응은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건 절대 평범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가 놀라 아들의 팔을 잡아 끌며 말렸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그러면 어떡해? 당신은 가만히 좀 있어. 아들은 며느리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다시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아까보다 훨씬 누그러진 거의 비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저 좀 믿고 도와주세요. 제가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는 제 어깨를 잡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 말이 제 뇌리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대신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이건 정말 저희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이 가방 열어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어머니? 절대요. 아들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목숨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는 몰라도 제 아들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였으니까요.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허락이 떨어지자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큰 짐이라도 벗어 던진 것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 그럼 빨리 가볼게요. 두 사람은 제가 마실 물 한 잔 권할 새도 없이 들어올 때처럼 허둥지둥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1분 1초라도 이곳에 더 머물면 큰일이라도 나는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저는 망연자실한 채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녀석들이 사라지자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현관 앞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거실로 돌아왔죠. 거실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그 불길한 검은색 캐리어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음흉한 기운을 내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그 가방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가방은 더 크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재질은 아니었지만 튼튼해 보이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었죠. 손잡이 옆에는 3개의 숫자를 맞추는 다이얼 방식의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한번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쌀 한 가마니는 좋게 될 법한 무게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서류를 이렇게 많이 넣으면 이 무게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허리를 붙잡고
다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온 신경은 저 검은 캐리어에 쏠려 있었죠. 아들이 남기고 간 열어보지 말라는 경고와 목숨이 걸렸다는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아들은 몇 년 전부터 번듯한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강남에 사무실도 얻었다고 했고 만날 때마다 비싼 옷에 번쩍이는 시계를 차고 나타났죠. 저는 아들이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줄로만 알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가끔 찾아와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손을 벌릴 때도 큰일을 하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제 쌈짓돈을 아낌없이 내주곤 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아들은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한 번도 제대로 설명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그저 유망한 투자 사업이라는 둥, 어머니는 아실 필요 없다는 둥 얼버무리기만 했죠.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불안한 얼굴로 아들 눈치만 살폈고요. 그 모든 것이 이제 와서야 하나둘씩 의심의 조각으로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캐리어 안에는 절대 평범한 사업 서류가 들어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들의 말대로 정말 녀석의 목숨을 위협할 만한 무언가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아들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협한 증거라도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요?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제 마음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창밖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거실 조명을 켜지 않자 검은 캐리어는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 더욱 거대하고 위압적인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그림자가 마치 제 삶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괴물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말을 믿고 며칠만 조용히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어미로서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진실을 확인해야 할까? 아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마음이 속에서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 가방의 정체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저는 단 하루도, 아니 단 한 시간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없을 겁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홀린 듯이 천천히 검은 캐리어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지도 모를 그 묵직한 진실을 향해서 말입니다. 아들 내외가 마치 폭풍처럼 휩쓸고 간 뒤 집안에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던 그 자리가 유독 휑하게 느껴졌습니다. 녀석들이 남기고 간 검은 캐리어는 거실 한가운데서 불길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죠. 평소에는 아늑하기만 했던 제 집이 저 낯선 물건 하나 때문에 낯설고 불편한 공간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배우들이 웃고 울고 있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온 신경은 오직 저 검은 가방, 저 굳게 닫힌 판도라의 상자에 쏠려 있었으니까요. 목숨이 걸렸다. 아들의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하기에 목숨이라는 무서운 말까지 입에 담는단 말인가. 저는 애써 나쁜 상상을 지우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 거야.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걸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 말버릇처럼 과장해서 말하곤 하잖니.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여 보았지만 제 심장은 계속해서 불안하게 쿵쾅거렸습니다. 아들의 눈빛, 그 안에서 보았던 것은 단순한 걱정이나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벼랑 끝에 몰린 짐승에게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절박한 공포였습니다. 저녁밥을 차릴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입맛은커녕 속이 울렁거려 무언가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어요. 저는 결국 저녁을 거르는 대신 부엌으로 가 끓이지도 않은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타는 듯한 속을 조금은 진정시켜주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오자 저 검은 캐리어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저를 노려보듯 버티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 아들의 비밀이 궁금하지 않으냐? 하고 저를 유혹하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지자 그 유혹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집안에는 낡은 냉장고가 돌아가는 웅 하는 소리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똑딱 똑딱 규칙적으로 울리는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옥죄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밤을 지새운다면 저는 아마 미쳐버릴지도 모릅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저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내 아들이 어떤 위험에 빠진 것인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어미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설령 그 진실이 제 가슴에 칼을 꽂는 한이 있더라도 모른 척 외면한 채 불안에 떠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저는 비장한 각오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치 큰 수술을 앞둔 의사처럼 심호흡을 한번 하고 캐리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그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가까이서 본 잠금 장치는 작고 정교했습니다. 세 개의 숫자가 나란히 배열된 다이얼 방식. 이런 물건은 평생 처음 만져보는 것이라 모든 것이 낯설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제 거칠고 주름진 손가락이 작고 차가운 금속 다이얼 위에 닿았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죠. 저는 제 머릿속에 있는 모든 숫자를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듯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가족의 생일이었습니다. 제 아들 은배는 광복절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동네 어른들이 나라를 구한 아이라며 예뻐해 주셨죠. 저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첫 번째 숫자로 815를 맞춰보았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억하는 세 자리 숫자이기도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잠금 해제 버튼을 옆으로 밀어보았지만 버튼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단단한 벽에 막힌 것처럼 말이죠.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제 생일, 며느리 생일, 하나뿐인 손주 녀석의 생일까지 차례대로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버튼은 번번이 제 기대를 배신했습니다. 10여 분이 지났을 뿐인데 벌써부터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흥건했고 무릎 꿇은 다리는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숫자를 하나씩 시도할 때마다 이것도 아니구나 하는 실망감과 함께 대체 비밀번호가 뭐길래 하는 초조함, 그리고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구나 하는 절망감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저는 잠시 허리를 펴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쉬어야겠다는 생각에 거실 불을 환하게 켰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집안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거실장 위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의 영정사진 옆에 놓인 우리 세 식구의 첫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갓 돌이 지난 아들을 가운데에 안고 남편과 제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사진 속 남편은 지금의 아들 나이보다도 젊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물끄미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보, 만약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했을까요? 나처럼 이렇게 아들 물건이나 뒤지려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들을 믿고 묵묵히 기다려 주었을까요? 답 없는 질문을 남편에게 던지며 저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 목까지 제가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캐리어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부부의 결혼기념일, 남편의 기일, 심지어는 제 핸드폰 번호 뒷자리와 집 전화번호까지 생각나는 모든 숫자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가방은 여전히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저는 무식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000부터 999까지 1000개의 숫자를 모조리 다 돌려보는 것이었죠. 그때부터 저와 캐리어의 지루하고도 처절한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001, 002, 003. 저는 마치 주문을 외우는 사람처럼 숫자를 나직이 음조리며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딸깍, 딸깍 금속 다이얼이 돌아가는 소리와 잠금 해제 버튼을 당겼다가 놓을 때 나는 찰칵 소리만이 적막한 거실을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끝날 것 같던 작업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고되고 더딘 과정이었습니다. 늙고 뻣뻣해진 손가락은 제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침침한 눈으로는 작은 숫자를 확인하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100번이 넘어가자 손가락 끝이 아려오기 시작했고 200번이 넘어가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저는 잠시 일어서서 허리를 두드리기도 하고 손가락을 주무르기도 하며 사투를 이어갔습니다. 300번, 400번. 숫자가 커져갈수록 제 마음속 희망은 점점 사그라들고 그 자리를 절망과 피로가 채워갔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이 나이에 아들 녀석 가방 하나 열어보겠다고 밤을 새우며 이게 무슨 청승인가? 현기증과 함께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새벽 1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700번대를 막 넘어서고 있었죠. 이제 정말 한계였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고 정 안 되면 그냥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자. 그렇게 생각하며 마지막 힘을 쥐어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들었는데 아까 보았던 그 낡은 흑백 사진 액자가 다시 한번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갓 시집 와서 살던 옛날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 배경으로 보이는 낡은 대문 옆에는 지금은 보기 힘든 파란색 철제 주소 표지판이 희미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숫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 집의 주소 731번지. 아들이 태어나고 걸음마를 배우고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곳. 비록 가난했지만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희망 혹은 마지막 절망일지도 모르는 그 숫자를 향해 저는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수백 번의 실패로 이제는 무감각해진 손가락으로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첫 번째 자리를 7에 맞추었습니다. 두 번째 자리는 3,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이얼을 1로 돌려 맞추는 바로 그 순간 찰칵
지금까지 들었던 무의미한 찰칵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아주 경쾌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단단한 얼음이 깨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잠금 장치가 풀린 것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저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비밀의 문이 우리 가족의 가장 행복했던 추억의 숫자에 의해 열려버린 겁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욱 비참하고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열린 잠금 장치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저 뚜껑만 열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알게 되겠죠. 하지만 그 뚜껑 너머에 있을 진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 손이 캐리어의 차가운 손잡이 위에서 한참을 망설이며 떨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었을까요? 아니면 몇십 분이었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저는 그저 캐리어 손잡이 위에 손을 얹고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열어야 한다는 이성과 열면 안 된다는 본능이 제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죠. 하지만 결국 알아야만 한다는 어미의 책임감이 이겼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고는 큰 마음을 먹고 캐리어의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뚜껑은 제 예상보다 훨씬 부드럽고 소리 없이 열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안에 감춰져 있던 끔찍한 비밀이 제 눈앞에 그 모습을 온전히 드러냈습니다. 가방을 열자마자 제 코를 찌른 것은 퀴퀴한 종이 냄새와 오래된 잉크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의 근원지는 바로 가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돈다발들이었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었습니다. 가방의 절반 이상이 5만 원권 지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막 찾은 것처럼 띠지로 단정하게 묶인 다발이 있는가 하면 누런 고무줄로 아무렇게나 묶인 다발, 심지어는 며칠 지난 신문지에 둘둘 말려 구석에 처박힌 다발까지 그야말로 돈의 산이었습니다. 거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노란색 지폐들이 섬뜩할 정도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잠시 숨쉬는 법을 잊었습니다. 이게 대체 얼마일까? 평생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 한 봉지, 시금치 한 단을 팔아 몇백 원, 몇천 원을 버는 것이 전부였던 저에게 눈앞에 이 돈의 액수는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몇억, 어쩌면 10억이 넘을지도 모르는 거액이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큰 사업에 성공한 걸까요? 그래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된 걸까요? 아주 잠시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런 헛된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바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정상적으로 번 돈이라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신문지에 싸서 낡은 캐리어에 담아 늙은 어미의 집에 숨겨둘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돈은 분명 깨끗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치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신문지에 쌓인 돈다발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묵직한 무게가 손바닥으로 전해져 왔어요. 신문지를 펼치자 안에서 수십 장의 5만 원권 지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지폐는 빳빳했지만 어떤 지폐는 사람의 손때가 묻어 흐물흐물했습니다. 그 돈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자니 어쩐지 그 돈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이 느껴지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돈다발을 다시 가방 안에 던져 넣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저는 가방 안을 좀 더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돈다발들을 옆으로 조금 걷어내자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다른 물건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것은 바로 얇은 플라스틱 서류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그 파일을 꺼내 들었습니다.
파일의 겉면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파일의 표지를 넘겼습니다. 파일 안에는 투명한 비닐 속지가 여러 장 끼워져 있었고 그 속지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이 하나씩 꽂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이상했습니다. 증명사진 속 얼굴은 분명 제 눈에 익은 제 아들 은배와 며느리 상지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적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김민준, 박서연, 이정훈, 최수진 비닐 속지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해서 다른 이름의 사람으로 둔갑하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거나 머리 스타일을 바꾸는 식으로 조금씩 인상을 바꾸긴 했지만 그들이 제 자식들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중 하나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적힌 주민등록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의 아들은 지금보다 조금 더 젊어 보였고 낯선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영락없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증명사진을 쓸어보았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플라스틱의 감촉. 그 감촉이 너무나도 이질적이어서 저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왜, 내 며느리가 왜, 어째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이것들이 모두 위조된 신분증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제 머릿속은 수만 가지의 끔찍한 상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이 혹시 큰 죄를 짓고 도망 다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신분을 세탁하고 살아가려는 것은 아닐까? 혼란스러운 머리를 부여잡고 저는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의 더 깊은 곳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위조 신분증 파일 옆에는 여러 권의 통장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통장명에 역시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었죠. 저는 그중 한 권을 펼쳐보았습니다. 입금, 출금. 통장 안에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이 마치 썰물과 밀물처럼 바쁘게 오고 간 흔적들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거액이 입금되면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수십, 수백만 원 단위로 쪼개져 수십 개의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는 시기였습니다. 돈의 흐름을 쫓아가 보려 했지만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아니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상황의 윤곽을 어렴풋이 그릴 수 있었습니다. 위조 신분증, 차명 계좌,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현금. 이것은 명백한 범죄의 증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이 범죄의 실체를, 그 추악한 민낯을 온전히 마주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의문과 공포의 퍼즐을 완성할 마지막 조각은 가방의 가장 깊숙한 곳, 맨 밑바닥에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통장 뭉치들을 모두 드러냈습니다. 마침내 가방의 바닥이 드러났고 그곳에는 제 손바닥 두 개를 합친 것만 한 크기의 두꺼운 검은색 노트 한 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마치 독사라도 되는 것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가죽 냄새와 종이 냄새가 섞여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겉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짜 떨리는 손으로 노트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노트 안에는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아들의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그들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날짜별로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투자금 유치, 상가 분양 대금 같은 그럴듯한 명목이 붙어 있었죠. 저는 넋을 잃고 홀린 듯이
그 이름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처음 몇 페이지는 전혀 모르는 이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노트를 반쯤 넘겼을 때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박영숙, 72세, 상가 투자금 명목, 노후자금 전액 8천만 원. 박영숙. 바로 제 유일한 동네 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자식들 다 출가시킨 뒤 낡은 아파트 한 채의 의지에 외롭게 살아가는 제 말벗. 며칠 전 경로당에서 만나 아들이 소개해준 아주 믿을 만한 투자처가 있다며 이제 남은 인생은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겠다고 아이처럼 기뻐하던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환한 얼굴을 떠올리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아들이, 내 아들이 어떻게 제 친구에게까지. 저는 거의 발작적으로 노트의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 심장은 날카로운 칼에 베이는 것처럼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최만식, 75세, 땅 개발 투자, 전세 보증금, 1억 2천. 얼마 전 허리 수술을 해서 거동도 불편한 저와 매일 장기를 두던 최 영감님이었습니다. 김복순, 69세, 자녀 결혼 자금 예치 5천만 원. 시장에서 저와 등을 맞대고 나무를 팔며 곧 결혼할 막내딸에게 집이라도 한 칸 얻어주는 게 소원이라던 복순이 엄마였습니다. 그 노트는 단순한 범죄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아들이 자신의 어미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힘없는 노인들의 마지막 낙은 희망과 피 같은 돈을 어떻게 갈취했는지를 기록한 그야말로 악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힌 익숙한 이름들을 피 묻은 손가락으로 더듬듯이 쓸어내리며 오열했습니다. 소리 없는 비명이 목구멍을 틀어막았습니다. 더 이상은 페이지를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미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어미의 친구들과 이웃들의 등에 칼을 꽂는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얼마나 주저앉아 있었을까요? 온몸의 감각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악마의 노트가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죠. 방금 전까지 저를 짓누르던 거대한 충격은 이제 차가운 절망이 되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게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제발 이게 하룻밤의 지독한 악몽이기를. 그래서 아침 해가 뜨면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기를. 저는 어린아이처럼 비현실적인 기도를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았다 떠도 제 앞에는 이 끔찍하고 잔인한 현실이 조금도 변함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돈다발과 가짜 신분증들, 그리고 제 소중한 이웃들의 이름이 적힌 저주받은 장부까지. 한동안 저는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려 마치 하얀 백지장 같았어요. 시간 감각도 공간 감각도 모두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제가 보물처럼 간직해온 낡은 앨범 한 권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마치 로봇처럼 아무런 감정 없는 얼굴로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고 휘청거리며 벽을 짚고서야 겨우 안방에 들어설 수 있었죠. 장롱문을 여는 손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앨범을 꺼내 들자 그 묵직한 무게가 제 삶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아 앨범을 펼쳤습니다. 앨범의 첫 페이지에는 갓 태어난 아들이 베넷 저고리를 입고 제 품에 안겨 잠들어 있는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제 보물. 저는 주름진 손가락으로 사진 속
아들의 조그만 얼굴을 쓸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작고 연약했던 아기가 어쩌다 사람의 마음을 가진 괴물이 되어버렸을까?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제 손을 꼭 잡고 수줍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때 아들에게 말했었죠. 은배야,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가르침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아들과의 행복했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 추억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결국 저는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앨범을 가슴에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가슴을 치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아들을 이렇게 만든 원인이 저에게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하나 번듯하게 키워보겠다는 욕심에 제가 너무 아들을 닥달했던 걸까요? 아니면 반대로 너무 오냐오냐하며 키운 탓일까요? 아들이 사업을 한다며 처음으로 큰 돈을 요구했을 때 저는 의심 한 번 하지 않고 남편이 남긴 쥐꼬리만 한 보험금을 전부 내주었습니다. 내 아들이 돈 때문에 기죽고 사는 꼴은 절대 볼 수 없다는 어미의 어리석은 욕심 때문이었죠. 그 맹목적인 믿음과 사랑이 결국 아들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든 독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끔찍한 자책감과 죄책감이 검은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참 동안 이미 죽어버린 제 아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우는 것처럼 낡은 사진첩을 붙들고 서럽겐 또 서럽게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두 눈이 퉁퉁 붓고 목이 다 쉬어 더 이상 눈물도 울음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으로 장부에 적혀 있던 친구 박씨 할머니의 얼굴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전 그 친구가 제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으며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문희야, 내가 얼마 전에 정말 믿음직한 젊은이를 만났어. 우리 아들 같더라니까. 그 사람이 소개해준 상가에 내 남은 돈을 전부 투자했지. 이제 매달 월세가 따박따박 나올 테니 우리 손주 녀석들 용돈이라도 두둑하게 챙겨줄 수 있겠어. 그렇게 행복해하던 친구의 얼굴. 그 친구의 마지막 희망과 노후를 책임져줄 아들 같은 젊은이가 바로 제 아들, 정은배였던 겁니다. 제 아들은 그 친구의 소박한 꿈과 마지막 희망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짓밟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했던 것이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마지막 남은 미련과 모정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분노였습니다. 슬픔은 분노에게 자리를 내주었고 어미로서의 죄책감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피해자들의 친구로서의 책임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물만 흘리고 있는 죄인의 어미로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을 모른 척 덮는다면 저는 아들의 공범이 되는 것이고 제 친구들과 이웃들을 두 번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들의 죄를 바로잡는 것, 그것이 제가 어미로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자 제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어요.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퉁퉁 붓고 핏발이 선 흉측한 몰골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이성적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낡은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전문적인 수사관이라도 된 것처럼 바닥에 흩어져 있는 증거물들을 하나하나 각도를 달리하며 꼼꼼하게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돈다발의 전체적인 규모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위조 신분증과 통장들의 세부 내용이 잘 보이도록 여러 번에 걸쳐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인 검은 노트, 그 악마의 일기장은 표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한 장도 빼놓지 않고 모든 내용을 선명하게 찍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에 찰칵하는 셔터 소리가 마치 제 아들의 범죄에 대한 사형 선고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증거 수집을 마친 뒤 저는 식탁 의자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전화 앱을 열어 제 손으로 직접 1, 1, 2, 3개의 숫자를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서 제 엄지손가락이 아주 잠시 찰나의 순간을 망설였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제 아들은 범죄자가 되고 저는 제 아들을 감옥에 보낸 비정한 어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자의 연은 이 전화 한 통으로 완전히 끊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제 친구 박 씨의 얼굴이, 최 영감님의 얼굴이, 복순이 엄마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피눈물이 제 심장 위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엄지손가락에 힘을 주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곧이어 수화기 너머로 젊고 사무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112 경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잠시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말을 하지만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랍게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게 있습니다. 제가 낳은 제 아들을 사기죄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의 경찰관이 당황한 듯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짧은 정적의 시간 동안 저는 창밖이 뿌옇게 밝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옥 같았던 밤이 지나고 잔인한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제 온몸의 힘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 영혼의 일부가 전화선을 타고 빠져나가 버린 기분이었죠.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제 머릿속은 뜨거운 불덩이처럼 복잡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정말로 내 손으로 내 아들을 경찰에 넘겨버린 건가? 후회와 죄책감이 아주 잠깐,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들었지만 저는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돈다발과 서류들이 제 결심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니, 되돌려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경찰이 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저는 초조하게 벽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신고를 했으니 금방 오겠지. 이대로 모든 것을 펼쳐놓고 기다려야 하나? 아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경찰이 오기 전에 아들 녀석이 무슨 낌새라도 채고 갑자기 들이닥치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될 테니까요. 저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쥐어짜 차분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바닥에 흩어져 있던 돈다발들을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차갑고 빳빳한 지폐의 감촉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묵묵히 돈을 주워 캐리어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 다음엔 위조 신분증이 들어있는 파일과 통장들, 그리고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그 검은 노트까지 모든 것을 원래 있던 자리에 최대한 비슷하게 되돌려 놓았습니다. 마치 제가 이 가방을 열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완벽한 위장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넣고 캐리어 뚜껑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잠금 장치는 잠그지 않았어요. 비밀번호를 다시 000으로 돌려놓았죠. 경찰이 왔을 때 그들이 직접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게 해야 했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치고 나니 동이 트기 시작하는지 창밖이 희미하게 푸른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다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현관문 쪽을 응시하며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 아주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드디어 현관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똑.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사복 차림의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인상이 선하고 중후한 중년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눈빛이 날카로운 젊은 남자였습니다. 중년 남자가 먼저 제게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김문희 어르신 되십니까? 관할서 강력팀 박진수 형사입니다. 옆에는 김도연 형사고요.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2 형사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한가운데 놓인 검은 캐리어를 먼저 훑어보더군요. 젊은 김 형사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마 어미가 아들을 신고했다는 이 비상식적인 상황을 쉽게 믿지 못하는 눈치였을 겁니다. 하긴 그럴 만도 하죠. 세상 어느 부모가 제 자식을 자기 손으로 경찰에 넘기려 하겠습니까? 어르신, 우선 여기에 좀 앉으시죠. 그리고 차분하게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 형사가 저를 소파에 앉히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난밤에 있었던 모든 일을 순서대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헐레벌떡 찾아왔던 순간부터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던 아들의 모습, 그리고 제가 밤새워 가방의 비밀번호를 풀고 그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박 형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제 이야기를 경청했고 김 형사는 날카로운 눈으로 제 표정과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방 안에 있던 것들이 정확히 무엇이었습니까? 김 형사가 다소 딱딱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찍어두었던 수백 장의 사진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첩을 넘겨 가장 먼저 돈다발이 가득 찬 캐리어의 내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2 형사의 얼굴에 처음으로 놀란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저는 이어서 제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박힌 수십 개의 위조 신분증 사진, 차명 계좌 통장들의 거래 내역 사진을 차례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김 형사의 표정은 이제 의심에서 경악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찍어둔 검은 노트의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피해자들의 명단과 피해 금액. 저는 사진을 넘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 박영숙. 제 유일한 동네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최만식 어르신은
저와 매일 장기를 두는 분이고요. 여기 김복순 씨는 시장에서 같이 장사하는 이웃입니다. 이 노트에 적힌 사람들 대부분이 제가 아는 제 이웃이고 친구들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손가락이 가리키는 이름들 위로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박 형사는 말없이 제게 휴지를 건네주었고 김 형사는 굳은 얼굴로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더 이상의 의심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이 끔찍한 사건의 실체를 마주한 전문가의 냉철함과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정말 힘든 결정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증거들을 토대로 박 형사가 저를 위로하며 말을 잇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주머니에 있던 스마트폰이 요란한 벨소리를 울리며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제 심장을 먹게 만드는 두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내 아들, 은배였습니다. 이 타이밍에 하필이면 지금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자 옆에 있던 김 형사가 제 손을 제지하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받으세요, 어르신.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받으셔야 합니다. 스피커폰으로 해주시고요. 그의 말에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두 형사는 숨을 죽이고 제 입모양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스피커폰 버튼을 켰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은배.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고 다정했습니다. 그 다정함이 지금 이 순간에는 비수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목을 가다듬고 최대한 태연한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아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목이 좀 잠겼나 보다. 너는 이른 아침부터 어쩐 일이냐? 별일은 아니고요. 그냥 어머니 잘 계신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죠. 어제 저희가 너무 정신없이 굴어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됐다. 너희도 바쁜 일이 있었겠지. 나는 괜찮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혹시 그 가방 별일 없죠? 누가 훔쳐가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마침내 올 것이 왔습니다. 아들의 진짜 용건이었죠. 제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두 형사의 눈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완벽한 연기를 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별일 있겠니? 네가 가자마자 창고 깊숙한 곳에 잘 넣어뒀다. 거기엔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가니 걱정 붙들어 매라. 역시 우리 어머니 감사해요. 저희가 오늘 중으로 잠깐 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럼 식사 잘 챙겨 드세요, 어머니. 그래, 너도 밥 잘 챙겨 먹고 다녀라. 전화가 끊어지고 집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치 허파에 있는 모든 공기를 다 뱉어낸 사람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박 형사가 제게 다가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희가 아주 중요한 단서를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김 형사 역시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존경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보는 앞에서 조심스럽게 캐리어를 열어 그 안의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다시 담아 증거물로 수거해 갔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거실에는 캐리어가 있던 자리만 덩그러니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텅 빈 자리를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시작한 이 끔찍한 연극의 마지막 장을 향해 저는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형사들이 돌아간 후 저는 텅 빈 집안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밤새 겪었던 충격과 공포, 그리고 아들과의 통화에서 쏟아부었던 긴장감까지 한꺼번에 몰려와 온몸이 솜처럼 늘어지는 것 같았어요. 소파에 쓰러지듯 누워 잠시 눈을 붙였지만 깊은 잠을 잘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제 친구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귓가와 눈앞에 어른거리는 끔찍한 선잠이었죠. 한두 시간쯤 지났을까 박진수 형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게 정식으로 진술서를 받아야 하니 경찰서로 와줄 수 있겠냐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힘없는 몸을 일으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밤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퉁퉁 부은 눈, 핏기 없이 하얀 얼굴, 깊게 파인 주름까지 마치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제 모습을 애써 외면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금은 제 몰골을 신경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서는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곳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것과 비슷하면서도 훨씬 더 차갑고 딱딱한 공기가 흐르는 곳이었죠. 분주하게 오가는 형사들, 여기저기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 복잡한 서류 냄새까지 모든 것이 저를 압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 형사는 저를 조사실이라는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시 한번 지난밤에 있었던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진술해야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박 형사는 단순히 사건 기록을 받아 적는 것을 넘어 제 마음을 헤아려 주려 애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지금부터 저희가 계획을 하나 세우려고 합니다. 이 계획에는 어르신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무리한 부탁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진술을 마친 뒤 박 형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옆에 있던 김도연 형사도 어느새 들어와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죠. 김 형사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어르신 아드님 정은배 씨의 통화 기록과 계좌를 추적해 본 결과 이건 단순한 단독 범행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배후에 더 큰 조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정은배 씨와 며느리 이상지 씨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동시에 그들과 접선하러 올지도 모르는 공범들까지 일망타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 입에서 망설임 없는 대답이 나오자 두 형사는 잠시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습니다. 제 손으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끝을 맺어야 했습니다. 이왕 칼을 뽑았으니 무라도 베어야죠. 썩은 뿌리까지 완전히 도려내야만 제 친구들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어르신께서 아드님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밤 당장 그 가방을 찾아가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미끼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아들을 제 집이라는 덫으로 유인해야 하는 어미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잔인한 역할을 제가 맡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곧이어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제 친구들의 얼굴이 그 위를 덮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때부터 저와 형사들의 치밀한 작전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는 것이 아들 녀석을 가장 완벽하게 속일 수 있을까? 갑자기 시골 친척이 올라왔다고 할까? 아니면 제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할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제 아들의 성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 녀석은 자기 일에 피해가 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귀찮은 상황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화가 난 척 연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집수리 같은 걸 핑계로 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보일러가 터져서 창고까지 물이 찼다고, 그래서 안에 있는 짐을 당장 다 빼야 한다고. 네 그 빌어먹을 가방 때문에 내 살림살이가 다 망가지게 생겼으니 당장 와서 안 가져가면 내가 길바닥에 내다 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그러면 녀석은 자기 가방이 걱정되어서라도 허겁지겁 달려올 겁니다. 제 제안에 두 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 연기력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아들에게 할 대사를 몇 번이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고 최대한 분노에 찬 목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박 형사가 제 스마트폰을 건네주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야, 정은배. 너 지금 어디야? 저는 다짜고짜 고함을 질렀습니다. 제 스스로도 놀랄 만큼 아주 실감나는 분노의 목소리였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아들이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 저 사무실인데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이냐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집에 보일러가 터져서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됐어. 특히 네가 짐짝 처박아둔 창고가 제일 심해. 네 그 빌어먹을 가방 때문에 내 살림살이 다 적게 생겼다고. 당장 와서 이거 안 가져가? 안 가져가면 내가 이거 그대로 동네 쓰레기장에 내다 버릴 줄 알아. 저는 숨도 쉬지 않고 대사를 쏟아냈습니다. 제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아들은 제 성화에 완전히 압도당한 것 같았습니다. 네, 보일러가 터져요? 어머니, 잠시만요. 진정하시고 버리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1시간이면 돼요. 제발 아무데도 옮기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두세요. 네. 아들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습니다. 그 다급한 목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 한쪽이 아려왔지만 저는 애써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알았으니까 빨리 오기나 해. 나 지금 혈압 올라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제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두 형사는 저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이제 덫은 놓였습니다. 아들이 그 덫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형사들과 함께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곧 범죄자를 검거하는 작전의 중심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명의 잠복 형사들이 저희 집 주변에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가스 점검원으로 위장한 형사,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신문을 보는 척하는 형사까지. 평화롭기만 하던 저희 동네는 순식간에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두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여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곧 이 모든 것을 끝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창밖은 어느덧 완전히 어둠에 잠겼습니다. 약속한 1시간이 지옥처럼 길게 느껴졌죠. 저는 소파에 꼿꼿이 앉아 텔레비전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시시껄렁한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감각은 현관문 너머의 소리에 집중되어 있었으니까요. 집안에는 저 혼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방과 작은 방, 그리고 베란다에는 건장한 형사들이 숨을 죽인 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뿜는 팽팽한 긴장감이 온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딩동. 짧고 건조한 초인종 소리. 그 소리가 울리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이 순간 멎었습니다. 안방 쪽에서 박 형사가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계획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마른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초조한 얼굴의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지난밤보다 훨씬 더 수척하고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심드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오냐? 그리고는 잠금 장치를 풀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아들 내외는 제게 인사할 겨를도 없이 집 안으로 훅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집안을 빠르게 훑어보더군요. 물난리가 났다는 제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금방 눈치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따질 경황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직 가방뿐이었습니다. 어머니, 가방은요? 가방 어디 있어요? 아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눈치를 살피며 아들의 옷소매만 꼭 붙잡고 있었고요. 저는 그런 그들을 잠시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지막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는 예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어쩌면 평생 서로를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죠.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수만 가지 감정이 제 가슴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창고에 있다. 어서 가져가거라. 네 그 짐짝 때문에 내가 아주 골치가 아프다. 저는 일부러 더 퉁명스럽게 말하며 창고 쪽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제 말에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곧장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고 안에 놓여있던 검은 캐리어를 확인한 아들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감이 스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질질 끌며 창고 밖으로 나오는 바로 그 순간 약속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박 형사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안방과 작은 방에 숨어 있던 형사들이 순식간에 뛰쳐나왔습니다. 동시에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까지 집 안으로 들이닥쳤죠.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손쓸 틈도 없이 건장한 형사들에게 양팔을 붙잡혀 그 자리에 제압당했습니다. 아!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들은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멍한 얼굴로 형사들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상황을 꾸민 것이 바로 저
그의 어미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악과 불신, 그리고 이내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집안 전체를 울릴 만큼 크고 처절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어머니가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형사들에게 팔을 붙잡힌 채 아들은 저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그 원망과 분노가 가득 담긴 눈빛이 제 심장에 그대로 와서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들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저를 둘러싼 형사들이 잠시 길을 터주었죠.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제 아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집안에는 아들의 거친 숨소리와 며느리의 흐느낌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떨리지 않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슬픈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네 어미다. 내가 네 어미이기 때문에 너를 이대로 괴물로 살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픈 말을 제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은배야,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려면 네가 저지른 죄부터 네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 네 죄를 네 손으로 씻어내야만 그때 비로소 다시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이 못난 어미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제 말이 끝나자 아들의 얼굴에서 분노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깊은 절망과 체념이 들어찼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굵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실신 직전인 듯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고요. 형사들이 두 사람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하는 금속성 소리가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죄인이 되어 제 집에서 제 눈앞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아들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경찰차의 붉은 경광등이 골목길을 비추며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저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집안에는 저와 몇몇 형사들, 그리고 끔찍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시작하고 제 손으로 끝낸 이 잔인한 연극이 마침내 막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라는 연극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기나긴 고통과 슬픔의 이막이 이제 막 오르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모두 떠나고 쿵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제 삶의 일막이 끝났음을 알리는 거대한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끝으로 집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소리가 증발해버린 듯한 귀가 먹먹할 정도의 완벽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마치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아들 녀석이 마지막으로 서 있던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건장한 남자들의 거친 숨소리와 고함, 며느리의 절규와 아들의 울부짖음으로 가득 찼던 이 공간이 이제는 텅 비어버린 무대처럼 낯설고 공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바닥에는 형사들의 구둣발에 찍힌 흙먼지 자국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코끝에서는 아직 가시지 않은 낯선 사람들의 땀 냄새와 제 아들의 희미한 향수 냄새가 뒤섞여 기묘한 잔향을 남기고 있었죠. 이 모든 흔적들이 방금 전 제 집에서 벌어진 일이 끔찍한 현실이었음을 제가 제 손으로 아들을 나락으로 밀어 넣었다는 잔인한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아주 느리게 마치 물속을 걷는 사람처럼 몸을 돌렸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내 집,
내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이 아늑한 공간이 이제는 차갑고 낯선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며느리가 정신을 잃으며 떨어뜨린 작은 손수건이 구겨진 채 버려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제가 아침에 마시다 만보리차 컵이 주인을 잃은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의 증거들이 이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유물처럼 아득하게만 보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식탁 의자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의자를 빼는 것조차 천근만근의 무게로 느껴졌죠. 의자에 주저앉자마자 온몸의 기력이 둑이 무너지듯 빠져나갔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 분노, 배신감, 죄책감. 그 모든 격렬한 감정의 폭풍이 휩쓸고 간 제 마음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잿더미처럼 황량하기만 했습니다. 지금 저를 지배하는 것은 오직 뼛속까지 시린 공허함과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짓누르는 듯한 깊은 피로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시간의 흐름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탓에 꾸벅꾸벅 졸음이 시멘트처럼 무겁게 눈꺼풀을 짓눌렀지만 잠이 들지는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하고 절규하던 그 목소리, 원망과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눈빛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모든 감각이 영원히 마비되어 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느끼지도 생각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정신은 역설적으로 더욱 또렷해졌고 제 가슴속 통증은 더욱 예리하게 나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혈육의 정을 제 손으로 끊어낸 자에게 내려지는 끝나지 않을 형벌일까. 저는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을 이 지독한 고통과 후회의 무게를 짊어진 채 살아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지옥 같던 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게 아침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의 연장선 같은 어둠 속에서 기계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고 장바구니를 챙겼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아가야만 이 미칠 듯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 밖으로 나서는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한 생각을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저희 동네는 담장 없는 마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좋든 싫든 이웃의 모든 대소사를 속속들이 알게 되는 곳이었죠. 어젯밤 저희 집 앞에 요란하게 출동했던 경찰차들과 제 아들 내외가 수갑을 찬 채 초라하게 끌려나갔다는 소문은 밤사이에 무서운 속도로 동네 전체에 퍼져버린 뒤였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마자 마주친 경비 아저씨는 평소에는 어르신,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쩌렁쩌렁하게 인사를 건네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흠칫 놀라며 고개를 숙이고는 빗자루질에만 열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장을 보러 가던 아랫집 최씨 할머니는 저를 발견하고는 못 볼 사람이라도 본 것처럼 급하게 반대쪽 골목으로 몸을 숨겼죠. 시장으로 가는 그 짧은 길 위에서 저는 투명 인간이 되기도 했고 동물원의 원숭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앞에 두고도 못 본 척하거나 제가 지나가고 나면 어김없이 뒤에서 자기들끼리 소곤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동정인지 비난인지 혹은 단순한 호기심인지 모를 그 끈적하고 불쾌한 시선들이 수천 개의 가시가 되어 제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찔러댔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제 아들을 독한 할망구 같으니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제 등 뒤에서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을지 듣지 않아도 똑똑히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 도착해서도 그 지옥은 계속되었습니다. 10년 넘게 한자리에서 채소를 팔아온 단골 가게 아주머니는 저를 보더니 평소와 달리 아무 말 없이 제가 달라는 콩나물만 묵묵히 봉지에 담아주었습니다. 그 어색한 침묵과 저를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그 안쓰러운 눈빛이 오히려 100마디의 비난보다 제 마음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저는 필요한 물건만 최소한으로 사고는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처럼 저 역시 사회의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죄인의 어미라는 천륜을 저버린 비정한 여자라는 주홍 글씨를 평생 이마에 새긴 채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사온 물건들을 부엌에 내려놓고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저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차라리 이대로 사라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친구가 겪었을 충격과 배신감을 생각하면 저의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무거운 몸을 이끌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동에 사는 제 유일한 친구 박영숙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의 집으로 가는 그 짧은 거리가 마치 가시밭길처럼 멀고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은 모두 저를 유령처럼 취급했습니다. 친구의 집 초인종 앞에 서서 저는 몇 번이고 손을 들었다 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뭐라고 사죄해야 할까? 미안하다는 말로 과연 친구의 무너진 세상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속이 뒤죽박죽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떨리는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누구세요? 하는 친구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끽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는 퉁퉁 부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 문희야. 이게 웬일이야? 어디 편찮기라도 한 거야? 얼굴이 왜 이 모양이야? 어서 들어와. 친구의 따뜻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제가 지난 이틀 동안 필사적으로 억누르고 있던 모든 감정의 둑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친구의 집 현관문 앞에 돌처럼 차가운 바닥 위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땅바닥에 이마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친구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흐흐흑, 내가 죄인이야. 나를 매우 쳐라. 갑작스러운 제 기행에 친구는 너무나도 놀라 제 팔을 붙잡고 저를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문희야,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이래? 정신 차려. 일단 일어나서 얘기 좀 해봐. 응? 무슨 큰일이라도 난 거야? 하지만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는 죄인처럼 차마 친구의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었죠. 저는 흐느끼며 두서없이 횡설수설하듯 모든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노후를 책임져 주겠다던 그 아들 같던 젊은이가 바로 제 아들 정은배였다는 잔인한 사실을요. 그리고 제가 바로 그 친구인 제가 제 손으로 아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까지. 제 고백이 이어지는 동안 친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침묵이 저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원망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재산을 잃게 만든 원수의 어미를
그 누가 눈앞에 두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제 머리채라도 잡고 욕을 퍼붓고 저주를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제가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빗나갔습니다. 친구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제가 무릎 꿇고 있는 그 옆자리로 차가운 바닥 위로 똑같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고 저와 함께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문희야, 문희야, 그랬구나. 네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을까. 세상에, 세상에 그 어린 것이 그 착하던 은배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구는 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그리고 제 아들을 가여워하며 함께 울어주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어서. 네가 왜 죄인이야? 죄인은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 네 아들놈이지. 네가 아니야. 자식이 웬수지. 부모가 웬수가 아니잖니. 네가 오죽했으면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제 손으로 그 심정이 어땠을꼬? 친구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제 얼굴을 자신의 거친 옷소매로 닦아주며 저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집 안으로 이끌어 따뜻한 아랫목에 앉히고 제 손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꿀물 한 잔을 쥐어주었죠. 저는 그 꿀물이 담긴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친구의 얼굴을 보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친구의 용서와 위로는 그 어떤 비싼 약보다도 제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잃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지만 아직 제 곁에는 저의 진심을 알아주고 제 편이 되어주는 소중한 사람이 남아있다는 사실을요. 친구의 그 따뜻한 온기는 제가 앞으로 마주해야 할 더 거세고 차가운 비바람을 견뎌낼 수 있는 작지만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우산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해가 저물도록 친구의 집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아들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용서하고 보듬어준 친구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미안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앞으로 묵묵히 걸어가야 할 길고 외로운 사죄의 길의 고통스러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친구 영숙이의 집에서 돌아온 뒤 저는 꼬박 사흘을 알아누웠습니다. 몸살처럼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고 아팠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잠이 들면 아들이 절규하는 악몽을 꾸었고 잠에서 깨면 차가운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냥 누워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아직 완수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아들의 죄를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것으로 제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죄의 결과를 수습하고 제 아들로 인해 무너진 사람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데 제 남은 생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짊어져야 할 마지막 과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업을 수행하는 길은 제 상상을 초월할 만큼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게 닥쳐온 시련은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었습니다. 제가 몸을 겨우 추스르던 나흘째 되던 날 오후 예고도 없이 낯선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저희 아파트 앞에 멈춰 서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옷으로 치장한 중년 부부가 내렸습니다. 저는 한눈에 그들이 제 사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식 전 상견례 자리에서 딱 한 번 보고는 거의 연을 끊다시피 지냈던 터라 얼굴도 가물가물했지만 며느리의 오만하고 서늘한 눈매를 꼭 닮은 그 인상은 쉬이 잊을 수 없었죠. 그들은 예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고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제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부인,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자식 교육을 발로 시킨 저희 죄가 하늘을 찌릅니다. 사돈 안사돈은 그렇게 말하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갑작스럽고도 과장된 행동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그들이 이곳에 온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간파할 수 있었죠. 그들의 눈물은 진심 어린 사죄나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귀한 딸을 법의 심판대에서 구해내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악어의 눈물이었을 뿐입니다. 우리 상지, 걔가 세상 물정을 뭘 알았겠습니까? 분명 그 못된 서방놈, 정서방이 시켜서 억지로 한 짓일 겁니다. 걔는 평생 벌레 한 마리 못 죽일 정도로 마음이 여리고 착하기만 해서 남의 부탁은 거절도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애예요. 제발, 제발 사부인께서 저희 가엾은 딸 좀 살려주십시오. 네, 사부인께서 마음만 돌리시면 되잖아요. 안사돈은 어느새 제 앞으로 기어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 위선적인 손을 벌레를 떼어내듯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바보처럼 착하고 마음이 여린 애가 평생 푼푼히 모은 늙은이들의 노후자금을 빼앗는 데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동참을 했답니까?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들이세요? 내 아들이 주범인 것은 맞지만 당신들 딸 또한 명백한 공범입니다.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제 얼음장처럼 차가운 반응에 그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눈물과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이 통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는지 이번에는 여태껏 입을 다물고 있던 사돈 양반이 나섰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웬만한 책 한 권 두께는 좋게 되어 보이는 두툼한 돈 봉투를 꺼내 제 앞에 낡은 밥상 위에 보란 듯이 턱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사부인, 서운한 마음 푸십시오. 저희가 금전적인 보상은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건 저희 성의 표시로 받으시고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이보다 몇 배라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경찰에 가셔서 우리 상지는 이번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혹은 어르신께서 잠시 착각을 하셨거나 아드님과 다툰 뒤 홧김에 진술을 부풀렸다고 그렇게 말씀만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돈 봉투를 집어들어 사돈 양반의 뻔뻔한 얼굴에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돈 봉투가 터지면서 5만 원권 지폐 수십 장이 더러운 휴지 조각처럼 거실 바닥에 어지럽게 흩날렸습니다. 이 더러운 돈 가지고 당장 내 집에서 썩 꺼져. 당신들 딸이 내 친구들과 이웃들의 피눈물을 뽑아서 훔친 그 돈으로 지금 나를 사려고 들어? 이 천벌을 받을 인간들아. 사람 잘못 봤어. 다시 한번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당신들도 공범으로 경찰에 신고해 버릴 테니 썩 꺼지지 못해. 제 평생 그렇게까지 악에 바쳐 고함을 질러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살기등등한 기세에 완전히 압도당한 사돈 내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허둥지둥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허탈감에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쩌면 저렇게까지 뻔뻔하고 이기적일 수 있을까? 그 부모의 그 딸이라는 생각이 들자 헛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돈이 다녀간 며칠 뒤 이번에는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주 점잖고
세련된 말투의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신을 법무법인의 변호사라고 소개한 그는 아들의 사건을 맡게 되었다며 아주 교묘하고도 지능적인 방법으로 저를 압박하고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 몇 가지 의문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님께서 범죄를 저지른 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그 배후에는 어르신께서 알지 못하는 거대 조직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르신께서 아드님에게 불리한 증언을 계속하실 경우 그 조직으로부터 어떤 보복을 당하실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홀로 지내시는 것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저를 겁주고 위축시켜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비열한 수작이었죠. 하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목숨은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내 목숨이 위험해지든 말든 그건 당신이 신경 쓸 바가 아니오.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그 거대 조직까지 모조리 뿌리 뽑는 것이 내가 바라는 바이니 똑똑히 전하시오. 나는 법정에서 내가 보고 겪은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증언할 것이라고. 어르신, 감정적으로 대처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르신의 진술이 조금이라도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질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께서 아드님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어르신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의심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마지막 충고입니다. 아드님과 어르신 모두를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진술을 번복하시는 것이. 저는 그 변호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씁쓸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돈으로 회유하고 신변을 위협하고 법으로 협박하고 그들은 저라는 마지막 증인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결심은 더욱 강철처럼 단단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제게 남겨진 가장 중요하고도 고통스러운 마지막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바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아들 정은배를 만나러 가는 것이었죠. 면회 신청을 하고 차가운 쇠창살과 두꺼운 유리벽을 몇 개나 지나서야 마침내 저는 수임복을 입은 아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불과 열흘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아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수척하고 망가져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면회실이 떠나가라 절규하며 제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나가게만 해주시면 제가 평생 어머니 발 씻겨드리면서 속죄하며 살게요. 네, 제발요,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아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제가 지난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며 손으로 직접 쓴 두툼한 종이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제 아들에게 전 재산을 사기당한 수십 명의 피해자들의 이름과 나이, 주소, 그리고 그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 뭉치를 유리벽 아래의 작은 구멍으로 아들에게 밀어 넣었습니다. 나에게 용서를 빌지 마라. 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에 아들의 울음소리가 순간 잦아들었습니다. 네가 진짜로 용서를 빌고 평생을 무릎 꿇고 속죄해야 할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바로 이분들이다. 여기 적힌 이름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고
네가 그분들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밤낮으로 곱씹으며 참회해라. 여기 최만식 할아버지는 네가 훔쳐간 그 돈으로 심장병 앓는 어린 손주 수술시켜주려고 했단다. 넌 그 아이의 목숨값을 훔친 거야. 네가 이분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받고 그 죗값을 모두 치르기 전까지는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없다. 아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날까지 평생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어머니 하고 저를 부르며 절규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며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차갑고 절망적인 공간을 빠져나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어미로서 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자 가장 잔인하고도 지독한 형벌이었습니다. 구치소를 나오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제 마음은 역설적이게도 이상하리만치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거세게 흘러갔습니다. 아들의 사건은 세간에 큰 관심을 받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아들의 범죄를 직접 고발한 용감한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신문과 텔레비전에 제 이야기가 여러 번 소개되었죠. 어떤 사람들은 저를 향해 이 시대의 의인이라며 과분한 칭찬과 함께 박수를 보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식 잡아먹은 독한 어미 천륜을 저버린 비정한 여자라며 차가운 돌팔매질을 해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관심과 평가를 그저 묵묵히 감내했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제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제 아들이 망가뜨리고 짓밟아버린 사람들의 삶을, 제 남은 인생을 바쳐서라도 조금이나마 되돌려 놓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저는 가장 중요한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여러 번 출석해야 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법정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건조하고 위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높다란 법대 위에 앉아 저를 내려다보는 판사와 날카로운 질문들을 쉴 새 없이 쏟아내는 검사와 변호사들, 그리고 방청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시선까지 그 모든 것이 저를 숨막히게 짓눌렀습니다. 특히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아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그리고 제 아들이 온전히 감당해야 할 몫이었으니까요. 저와 함께 방청석에는 제 친구 영숙이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 어르신들이 늘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꼭 잡고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그 길고 힘든 시간들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아들의 변호사가 저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는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 아주 교묘하고도 악랄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증인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72입니다. 최근에 건강이 좀 안 좋으시거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증인은 아드님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자주 다투셨다고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들이 돈을 요구한 적은 있지만 다툰 적은 없습니다. 아들에게 섭섭한 감정이 쌓여 홧김에 사실을 과장하거나 없는 사실을 꾸며내서 신고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머니,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변호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판사와 변호사, 그리고 제 아들을 차례로 둘러보며 떨리지 않는, 하지만
그 누구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저는 제 아들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요. 하지만 제 사랑이 제 아들이 저지른 끔찍한 죄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들에 대한 섭섭함이나 분노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아들로 인해 평생을 바쳐 모은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게 된 제 친구들과 이웃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죄인의 어미로서 제가 짊어져야 할 마지막 책임감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본 것을, 제가 들은 것을, 제가 느낀 것을 단 하나도 보태거나 빼지 않고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진술이 끝나자 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했고 방청석에서는 나직한 탄식과 함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에 걸친 길고 지루한 법정 다툼 끝에 마침내 마지막 선고 공판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법정에는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길고 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 정은배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범죄단체 조직죄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15년, 며느리 이상진은 주도적인 공범으로 인정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외 다른 공범들도 모두 5년에서 10년 사이에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되었죠. 판사가 마지막으로 땅 하고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 방청석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억눌렀던 울음소리가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보듬고 치유를 시작해야 할 진짜 시작점이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박진수 형사와 뜻있는 젊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어르신들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 일당의 죄를 묻는 것만큼이나 그들이 남긴 상처를 회복하는 것 또한 중요했으니까요. 사기당한 돈을 되찾는 길은 재판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배상 명령 신청이니 재산 압류 및 추심이니 하는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오는 어려운 법률 용어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죠. 저는 그분들을 대신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주고 구청과 법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그들의 억울한 목소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시장에서 남을 팔던 거친 손으로 이제는 돋보기를 쓰고 빼곡한 법률 서류를 뒤적이고 있는 제 모습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이것이 제게 남겨진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버텨냈습니다. 저의 노력과 많은 분들의 도움이 더해져 범죄 조직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숨겨두었던 재산의 일부를 극적으로 환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피해 금액 전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초라한 액수였지만 그것은 피해자들에게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정의가 아직 이 땅에 살아있다는 작은 증거이자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소중한 희망의 씨앗이었죠. 저는 제가 가진 얼마 안 되는 예금과 남편이 제게 남기고 간 유일한 유산이었던 사망보험금까지 모두 해지하여 피해자들의 손실을 메우는 데 보탰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친구 영숙이는 제 손을 잡고 문희야, 네가 왜 그렇게까지 하냐. 네 인생은 어떡하려고 하며 눈물을 쏟았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친구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게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면서요. 이제 제 삶은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단단하고
깊은 종류의 평온함이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베란다에 군자란 잎을 닦아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시장에 가서 이웃들과 정답게 안부를 묻습니다. 오후에는 경로당에 가서 최 영감님과 웃으며 장기를 두고 저녁에는 친구 영숙이네 집에 가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맛있는 저녁을 나눠 먹습니다. 저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저의 진심을, 저의 고통을 세월과 함께 조금은 알아준 것이겠지요. 물론 아들에 대한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문득문득 찬 바람이 부는 늦가을이나 처마 끝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여름밤이면 철없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려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 낡은 앨범을 꺼내봅니다. 사진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저를 향해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속삭입니다. 은배야, 네가 지은 죗값을 모두 치르고 세상에 다시 나오는 날, 그때는 부디 진정으로 참회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거라. 이 어미는 여기서 너를 기다리지도 너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겠지만 네가 올바른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을 아주 멀리서나마 지켜는 보고 있겠다. 라고요. 저는 제 목숨보다 소중했던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꺾이고 무너질 뻔했던 제 친구들과 이웃들의 남은 인생을 지켜냈고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되찾았으며 무엇보다 제 자신의 양심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용감한 어머니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저 제 삶의 단 한 점의 부끄러움도 남기고 싶지 않았던 평범하고 고집 센 늙은이일 뿐입니다. 저의 길고 길었던 싸움과 제가 했던 그 고통스러운 선택에 저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은 계속될 것이고 저는 꿋꿋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제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제 곁에 남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눈물 겹도록 감사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이자 제 삶의 유일한 이유일 테니까요.